자, 70쪽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71쪽으로 바로 갑니다. 자, 고구려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국사라부터 볼까요? 햇빛 받아 주몽을 낳으니 이때가 개해년 골격이 특이하고 우는 소리 또한 컸다. 처음에는 알을 낳으니 사람이 알을 낳을 수 있나요? 사람은 태생이죠. 그죠? 고래하고 우리 사람이 태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을 낳았다는 얘기는 뭐죠? 난생설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을 낳아서 사람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너희들하고는 뭐가 다르다는 얘기죠. 일반 백성하고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좀 다르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난생설화입니다. 다시 갑니다. 보는 이 모두 놀라 임금은 불길하다고 이것 어찌 될꼬 말 우리에 던져두니 모든 말이 밟지 않고 기쁜 산에 버렸더니 온갖 짐승들이 지켜주더라. 무슨 만화 같은 얘기이긴 하죠. 예. 자, 고구려의 왕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동명왕 갑니다. 고주몽 또는 추모왕이라고 합니다. 추모왕이 몇 줄 긋습니다. 추모왕이라고 합니다. 졸본에서 건국, 졸본에 몇 줄 긋습니다. 그 좌측 위에 그림만 봐주세요. 고구려 졸본성, 오늘날의 오녀산성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고구려라는 나라를 여기에 건국했다는 뜻이에요. 오늘날의 오녀산성으로 비정된다는 거예요. 추측된다, 비정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오녀산성에다가 처음으로, 즉 여기는 오늘 그 당시에는 졸본이죠. 졸본 지역의 수도를 정했다. 근데 장점은 뭘까요? 산 꼭대기에 수도를 지은 장점은 디펜스에 유리하다고, 수비하는 데 유리하다고, 디펜스에 유리하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산 꼭대기에 생활하고 먹거리를 갖다 올려 보내려면 어떡해요?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죠. 단점은 되게 생활에 불편하다. 장점과 단점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졸본의 수도이다. 정복활동, 비류, 행인, 부곡조 등을 정복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유리한가 보죠. 부여와 관계가 있습니다. 유리왕은요. 주몽이 원래 부여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이 다툼에 밀려났던 왕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추측되고 있고, 도망쳐 나오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같이 도망쳐 나오죠. 그죠? 누가요? 주몽이요. 주몽의 무리들이 도망치죠. 사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망치다가 커다란 이런 강을 만나게 되죠.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 있는 도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추격대는 계속 쫓아오고, 어찌할꼬? 망연자실에는 누가 나타납니까? 물고기들하고, 강에 있는 물고기들하고 거북이가 등장해서 이 한심한 애들한테 가까이 가죠. 아저씨들 타세요 이렇게 거북이 등에 타고,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타고 건네줬다. 그리고 안전하게 이쪽으로 오게 됐고, 여기서 얘들은 더 이상 건널 수 없게 됐다. 요 강이 부여의 가장 대표적인 강이 숭화강입니다. 중국말은 승허, 우리말로 의역하면 은하수강입니다. 그래서 만주의 하얼빈입니다. 오늘날의 하얼빈 지역입니다. 이 전설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주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몽의 무리들이 건너와서 훗날 고구려를 건국하게 되었다.
근데 미처 도망쳐 올 때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부인하고 아들내미 유리를 데리고 오지를 못했다. 그리고 훗날 주몽이 와서 나라를 건국하는데 그 나라 이름이 고구려였다. 혼자 건국한 게 아니라 주몽은 새로운 장가를 가게 됐어요. 그게 이제 소선호라는 여인이에요. 소선호라는 여인도 부여 사람인데 이미 미리서 이 지역에 와 있었다는 거죠. 이 지역 졸본 지역에 이미 터를 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소선호 세력은 아마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가 쌓였던 인물 같고, 주몽은 정치적, 두 사람이 정치적 세력과 경제를 갖춘 세력들이 하나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 관계를 이뤘을 것이고, 소선호에는 이미 자식 원조와 비류한 자식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주몽이 소선호에 의해서 고구려를 건국하고 왕위제를 차지했을 것이다. 그리고 주몽이 나이를 먹어서 점차 본국에 부여에서 낳았던 아들을 데려주지 못한 유리를 데려왔을 것이다. 그 유리를 추종하는 세력과 원조와 비류를 추종하는 세력 간에 여기서 싸움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 결과 유리가 왕이 됐을 거고, 원조와 비류, 그 다음에 소선호는 왕이 되지 못해서 남쪽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그리고 원조는 오늘날의 한성에다가 백제란 나라를 만들었고, 비류는 오늘날의 인천의 미추홀에다가 비류백제를 만들었어요. 일명 그 나라 이름 몰라. 통칭 이걸 비류백제라고 보통 얘기해요. 이렇게. 이 지역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비류백제 지역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 인천에 수업을 나왔을 때, 이쪽에 제의를 받고 왔을 때, 동네가 어디 검색하잖아 우리가, 그지? 검색했더니 미추홀구야. 오! 그 단어에 선생님 매료가 됐어요. 그럼 가야 되겠다. 역사적 운명 같다. 수업자는 맨날 미추홀 얘기하는데 갑자기 미추홀구의 동네에 학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왔어요.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뵙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됐죠? 지금 소선호와 관련된 얘기. 훗날 이제 원조가 나라를 세웠을 때 왜 부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지. 전부터 출신이 부여 출신이다 보니 본인이 되게 익숙한 것을 그대로 갖다가 적용을 하게 돼요. 백제라는 나라에다가. 그렇지만 비류백제는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고, 원조만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백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가끔 얘기합니다만, 우리 뭐 서울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광역시들도 그러는데요. 가보시면 보통 구를 나누잖아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가운데 중구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선생님 제일 싫어해요. 특징이 없잖아. 각 지역별로 고유의 명칭을 하나 넣어서 구를 만들면 얼마나 멋지고 좋아요. 특색이 있잖아요. 그다음 미추홀구는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즉 그 시대의 고구려의 언어예요. 이게 직면제. 네, 고구려 사람들 쓰던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구 명칭을 바꾼 거 되게 제가 박수 쳐요. 네. 역사 선생이잖아. 역사적 단어를 쓰는 게 얼마나 멋지고 좋아요. 네.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유령 계속 가보겠습니다. 도읍을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다. 볼까요? 여기가 졸본이고요. 여기가 국내성이에요.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했다. 작년 2021년 기출이에요. 2021년 기출입니다. 작년 기출입니다. 아마 뒤에 기출문제 아마 내가 넣어놓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마 기억이면 내 기억에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문제가 몇 페이지에 있지? 있어야 되는데 우선 이거 낭패인데. 88쪽 볼까요? 88쪽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기출 맞죠? 네. 자, 사료를 하나 제시했습니다. 자,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저로 정답구나. 에레올사 이내 몸은 니와 더불어 돌아가랴. 유리양이 지은 항조가입니다. 항조가입니다. 그 부인들끼리 서로 싸워요. 예. 그 부여 여인을 되게 사랑했는데 본 부인의 시기 질투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냥을 갔다 왔다가 두리아발의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둘째 부인을 찾아 말을 타고 힘차게 달렸어요. 근데 이 둘째 부인이 국경선을 넘어버렸어요. 국경선을 넘어갈 수 없잖아요. 부여 여인인데. 그래서 부여 땅을 갈 수 없어서 다시 되돌아오려고 봤더니 산 위에 항조렁이들이 쌍쌍이 지지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 시를 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애롭게 혼자 돌아가려고 하는데 새들도 커플이 돼서 정답게 논의는 모습을 보고 느낀 시를 적어놨어요. 자, 볼까요? 해설. 제시문은 고구려 유령이 지은 항조가이다. 3번 답이 고구려는 유령한테 졸본해서 국내에서 천도했다. 이게 답이었어요. 너무 쉽잖아요. 자, 요거요. 졸본해서 국내에 천도했다. 봐. 이건 우리가 항조가라는 거 시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봐봐. 이걸 여기서 왜 이렇게 이동했을까? 이유를 물어보는 거지. 졸은 뭐야? 산이잖아. 그지? 산이 되게 아까 불편하다고 얘기했잖아. 디펜스는 유리할 줄 모르고 생활은 되게 불편하다고. 우리 생각해봐. 산 꼭대기 집지는 어떻게 해? 경치는 되게 좋지. 근데 매일 그 올라다니며 생활하는 생각해봐. 되게 어려울 거 아니야. 우리 가끔 아파트 엘리베이터 15층이 고장나면 어떻게 돼? 내려온 거 그럭저럭 올라가고 생각하고 되게 고생스럽잖아요. 운동 삼아 하는 건 괜찮은데 매일 올라간다 생각하면 되게 버거울 거거든. 마찬가지예요. 이유는 되게 불편한 점이야. 졸본에. 여기는 뭐야? 배산 임수예요. 국내에서 유리한 점 뭐라고? 등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른다고. 결국은 뭐야? 농사질 때 수확량을 증가시켜주는 가장 메리트가 있는 땅이었다는 거지. 졸본에서 국내에서 옮긴 이유는 배산 임수 구조에 디펜스와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가죠. 3번 선비족을 토벌하였다. 4번 항조가 고구려인 하이와 한인 출신 치의 싸움 배경이다. 이거 작년 기출이니까 들어가 있고 벌써 보완돼 있죠. 지금 태주왕 가죠. 게르부 중심으로 오부를 연합, 동옥저를 정복, 요동지방을 공격했으나 부여의 방해로 실패, 낙랑군을 자주 공격하여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낙랑 대방 임진한테 한사곤입니다. 책구루 설치는 앞에 적어 7급이라고 적어놔. 책구루 설치했다. 7급. 9급에서 하지 마세요. 책구루는 7급으로 적어놓으세요. 하지 마세요. 9급은요. 이렇게 했는데 9급에 나오면 큰일 나는데. 네. 신대왕 가보겠습니다. 초기 최초 간직인 자보 우보가 통합하여 국상제를 도입하게 됐다. 국상제 비주를 씁니다. 처음으로 국상제라는 게 등장했다. 왕 밑에 짱 하나 오늘날 치면 국무총리급이 하나 등장했다. 처음으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명림다품이 적었습니다. 이 기출입니다. 최초의 국상으로 차대왕을 시해하고 신대왕을 옹립. 당시 그의 간등은 조의의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데 불과했다. 처음으로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국상이 됐다는 겁니다. 명림다프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지문을 만들 거예요. 사료를 만들고 이와 같은 사람이 등장했을 때 시기의 나라와 관련 설명을 어려운 거면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셨죠? 명림답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국상입니다. 페이지 넘깁니다. 고국천왕 갑니다. 시험에 자주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고국천왕 보겠습니다. 형사치수제. 고구려의 대표적인 결혼제도죠.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아까 옥조에 뭐 있었습니까? 매매원? 윗며느리져 있죠? 뭐야? 소옥제.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 사는 것. 소옥제. 일종의 뭐죠? 대릴사이저가 비슷하죠? 대릴사이저가 유사합니다. 여자의 집이 있다면 여자의 집 뒤편에다가 집을 짓고 살게 됐다. 이걸 서옥이라고 하더라. 남편 서자, 가옥자, 남편이 사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왜 남편이 와서 살까요? 남편이 뭐가 필요하죠? 노동력이 필요한 거죠. 남자의 농업사회니까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옥제라고 하고요. 형사치수제. 형이 죽었는데 형수를 치하는 거예요. 웃기는 나라죠. 형사치수제는
북방의 흉노족, 우리의 부여와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 주로 반농, 반목 국가가 취하는 경사치수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동력을 손실하는 것보다는 노동력 확보할 목적이다. 즉 형이 죽으면 형수와 조카들은 결혼하게 되면 떠나게 된다는 거야. 뭐 노동력이 상실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수와 결혼하고 조카들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면 조카들이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한 5살쯤 되면 어떻게 해? 말을 자연스럽게 탈 수 있다는 거야. 주로 뭐야? 양치기를 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상실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노동력을 상실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지. 노동력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으로 형사치수제. 즉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잖아. 남성들 봐봐. 형수와 결혼할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자기 형님의 부인인데. 노동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형사치수라는 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됐죠? 부여에도 있고 고구려도 있고 공통점입니다. 즉 반농, 반목. 반은 농사짓고 반은 목축을 하는 국가들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더라. 그 다음에 우씨 왕과 둘째 동생 연우와 결혼, 그 아이가 산상왕이 되었습니다. 볼까요? 제가 다음 모의고사 때 낼 겁니다. 고옥천왕 보겠습니다. 고옥천왕이 보세요. 왕위를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법을 개정한 거야. 그런데 고옥천왕의 부인이 우시성을 가진 부인이었다고요? 오부족 중에 한 사람 중에 하나였겠죠. 그런데 이 법을 바꿔놨는데도 이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법은 만들어놨는데 자식이 없다. 골치 아플 일이 생겼죠. 그런데 고옥천왕이 나이 먹어서 병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 왕이 죽자 우씨 부인은 자기 고옥천왕의 동생, 시동생이죠. 연우와 손을 잡게 되었고 그 연우는 산상왕의 자리를 앉게 되었다. 결국 뭐야? 이 제도는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도 선택했다는 거예요. 고구려에서는 얼마만큼 파워가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 보통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했지만 왕실에서는 뭐야? 왕비가 남편이 죽자 자기 시동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3명 중에 둘째 시동생을 선택해서 취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 산상왕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연우와 산상왕이 봐봐 잠깐만 얘기해요. 우씨와 연우와 결혼했지만 이 사이에 우씨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 연우는 별도로 산상왕은 별도로 결혼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른 여인입니다. 다른 여인과 결혼해서 태어난 왕이 그 유명한 동천왕이에요. 동천왕입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옥천왕 가보겠습니다. 형사주제 우씨 왕과 둘째 동생 여루와 결혼하게 됐고 그게 산산왕이었다. 그 산산왕은 우씨 부인과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지만 별도 여인과 만나서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가 동천왕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왕위 계승을 이미 했죠. 그 다음에 전통의 오부가 동서남북 중에 행정적 성격의 오부 체계로 개편됐다. 오부족이 오부의 행정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번의 별표 갑니다. 진대법 시행했다. 처음으로 진대법을 시행했다. 을파소의 건의. 을파소는 오부족 장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농민 출신입니다. 농민 출신이 처음으로 을파소가 됐다는 얘기는 고옥천왕의 왕위가 제법 강했다는 뜻이에요. 보통 수상은 오부족 중에 한 사람을 선택했던 것들에 비해서 전혀 다른 부족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의 성씨가 등장합니다. 이미 을파소가 나오게 되면 고옥천왕 때는 벌써 이미 왕권이 강화됐다는 의미. 이 사람을 봤을 때 농민 출신의 국상은 본인이 보고 듣고 느꼈던 그대로 실천할 거거든. 자기가 일반 농민들 살아볼 때 본인 농민 출신인데 가장 시급한 건 뭐야?
사람들 굶어 죽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야. 진대법 처음 나타났어요. 춘대춘합이라고 보죠. 봄철 되면 우리가 곡식이 다 떨어진다. 그래서 정부에서 곡식을 풀어주고 추운합, 가을에 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을 이자를 대서 걷어들이는 방법을 채택하겠다. 이걸 진대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진대법은 거의 나올 일 없어요. 요즘에 시험에. 나온다면 선생님은 형사취소돼요. 우씨 부인과 연호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 계속 몇 년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올 겁니다. 사료가. 고국천 하나 고르셔야 됩니다. 답은 진대법으로 나올 겁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할 거거든요. 부자 상속제가 답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할 거거든. 자, 미리서 답을 드렸습니다. 오늘 모의고사가 아닌 다음 주 모의고사에 출제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답을 다 가르쳐줘서 틀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다 성인들 뭘 욕을 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욕을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이런 멍청한 놈, 이런 찌질한 놈 막 욕하겠습니다. 마치셔야 됩니다. 동천왕 갑니다. 산상왕의 아들로 이초고의 대립관계를 이용하여 오와 수교하여 이를 견제하였다. 자, 봐봐. 이거 알면 되게 쉬워져. 아까 지도 기억날 거야 아마. 이게 되게 쉬워졌죠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거야. 저기야. 그죠? 여기 군사, 여기 군사, 양 충돌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봐. 남과 북이 뒤면 군사를 38선에 탁 배치되어 있잖아. 그죠? 봐. 고구려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야. 봐. 우리 적의 적은 아군이야. 고조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국경선을 마주대하고 있는 날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봐. 우리의 적은 아군이야. 얘기하면 되잖아. 자, 다시 와. 이초고의 대립관계를 이용하여 오와 수교하여 이를 견제하였다. 충분히 갔죠? 우리 적의 적은 아군입니다. 서한평 갑니다. 기출 되게 많이 나왔던 게 서한평입니다. 서한평은 여기입니다. 오늘날의 중국의 단둥지역이에요. 북한과 중국이 철도를 나서 이렇게 수출하는 통로입니다. 지금 현재. 단둥지역. 옛날에 이거 서한평이죠. 서한평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서한평을 선제 공격하였다. 왜 선제 공격할까요? 봐요. 여기에 누가 있죠? 한사건이 있어요. 고구려 서점이 어디죠? 국내성이죠.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고구려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고구려가 앞으로 해야 할 정책은 뭐예요? 옛 고조선의 영토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걸 일명 뭐라 부르죠? 그렇지. 다물정책이라고. 7급 애들이 맨날 하는 거야, 이게. 다물정책. 그 다음에 1910년대에 나오는 다물군도 알아야 된다고. 1910년대 독립운동. 누가 만들었냐 물으면 김창수까지 알아야 돼요. 신채호 선생님하고 무장투쟁론을, 신채호 선생님과 함께 무장투쟁론을 주장했던 인물, 김창수 선생까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오늘날의 성균관대학교를 만드신 분이기도 해요, 서울에. 자, 봐봐. 그러면 한사군을 몰아내기 위한 방법이 뭐야? 여기를 잘라야 되는 거야. 여기를 점령해야 된다. 이게 서한평이라고. 이 서한평을 점령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격했지만 이 나라 장수 광구검이 등장한다고. 광구검한테 실패해서 뒤로 빠졌다는 뜻이에요. 이때 여기에 부열한 나라가 있다고, 존재한다고. 부열한 나라와 그거는 같은 민족이지만 전쟁 났을 때 부여는 이 나라에다가 군량미를 제공한다고. 이게 지금 앞으로 나올 제가 가장 중요한 예상 기출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흐름을 알게 되면 이 주변의 나라를 되게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나라 유주자사 강구금의 공격으로 한도성이 함락되었으나 한도성은요 산성이에요. 수도가 두 개가 있다고요. 국내성이 있고 한도성이 있어요. 여기는 평지성이고요. 여기는 산성이에요. 자, 봐봐. 한도성이 함락됐다는 얘기는 뭐야? 이것도 당연히 함락됐다는 뜻이 되는 거야. 전쟁이 나면 왕과 신하 백성들은 한도성 성이 올라가서 장기전을 벌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뭐야? 이미 평지에 있는 성은 이미 전해들 손에 넘어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책에 선생님과 다른 책을 쓰신 저자들은 국내 성이 함락당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뭐야? 요걸 했죠. 한두 성이라 되죠. 한두 성이 함락당하면 뭐 이것도 함락당해야 됐고 이것도 함락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거의 국가가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미루와 유유의 분전으로 이 길을 넘겼습니다. 한두 성이 파괴되고 평양성으로 일시 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평양을 우리나라 지금 안에 있는 평양성을 오인할까봐 이치까지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 다음 2248년에 신라의 사신을 파견해 하친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중천왕 갑니다. 중천왕에 나온 것은 2번에 장발미인은 이미 기출이에요. 장발미인 때문에 선생님이 거기 집어 들어간 거예요. 장발미인이 나오지 않았다면 중천왕에 특별하게 시험이 나올 일이 없습니다. 기출이라 적어놔서 장발미인 기출 적어놓은 사료로 이미 나왔어요. 장발미인 나왔을 때 이 나라와 관련된 아까 명림답부 얘기가 꼭 같은 형태의 문제야. 명림대포라는 사람 나오면 고구려, 장발미인 나오면 나라 물어보면 무조건 고구려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왕비는 연나부 출신으로 짐작되는 연씨이다. 삼국사기에 가면 중천왕의 총애를 받았던 장발미인 소비 관나부인이 왕비를 투기하다 결국 왕에 의해서 서해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끼리 서로 시기 질투로 싸우다 보니까 왕의 눈에 벗어나서 아무리 미인의 첩이었지만 바다에다 수장시켜 죽였다는 뜻입니다. 장발미인 나무죠. 고구려 쪽 가시면 됩니다. 위천왕 갑니다. 동천왕은 봐봐요. 동천왕은 서안평을 기습 점령했지만 실패했죠. 그 유일하게 위천왕은 성공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진이 약화되자 낭단과 대방을 축출하고 서안평 점령에 입주했습니다. 서안평을 점령했습니다. 서안평을 점령하다 뭐 할까?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뭐죠?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사군을 유지해야 할까? 몰아내야 될까? 그렇지. 그거 추가해. 서안평을 점령한 다음 해야 할 뭐예요? 한사군을 축출합니다. 네. 그랬더니 얘들이 말미를 좀 달랬어요. 그래서 2개월 이상을 말미를 줘요. 짐을 싸가지고 이동하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 되게 장정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다시. 고조선 이 땅을 해보겠다. 밑에 저거 뭐 적어야 돼? 다물정책 적으면 됩니다. 고조선 이 땅을 해보게만 어떻게 안정된 지정학적 이치를 유리한 점을 차지할 수 있었겠죠. 서쪽으로는 요하, 남쪽으로는 한강에 이르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대단한 거죠. 한강까지 고구려 땅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죠. 이것도 앞으로 선생님이 기대하는 사료의 기출입니다. 기출은 아니다.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다음 모의고사 내겠습니다. 오케이? 을불에 대한 얘기를 나왔을 때 답은 뻔하지 않나? 서안평 점령이 답이 나와야 되겠지. 봅니다. 위천왕의 이름은 원래 을불이었다. 서천왕의 아들, 고추가 돌고의 아들로 봉상왕의 폭정으로, 봉상왕은 자기 큰아빠야, 쉽게 해서. 큰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도 위험에 빠져 도망쳤다는 뜻이야. 그리고 머슴살이하고 소금 장사를 하면서 지냈다. 되게 어려운 걸.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왜? 신분이 드러나는 순간 본인의 목숨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분을 숨겼다는 얘기죠. 근데 봉상의 폭정이 심해지자 국상 창조리죠. 창조리. 동네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창조리가 수소문해서 결국은 을부를 왕으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봉상왕을 몰아내게 됐습니다. 이 중에 본 뭐죠? 구테타 요즘 치면 을불신화, 머슴이 됐고 소금 장사를 통해서 명명했다. 그런데 머슴살이를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머슴살이 하는데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서 이제 개구리 깨어나게 되면 되게 막 시끄럽죠. 개굴. 옛날 시골 마을에 다 살았을 거 아니야. 도시에서도 거의 보기 어렵지만 주인집에 머슴을 살게 하는데 주인이 개구리 울음소리는 잠을 잘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머슴 을불에게 저녁 내 개구리가 울음을 짓지 못하게끔 우물가에다 돌을 계속 던져서 조용히 하게끔 만드는 거야. 나를 새게 계속 돌만 던지고 있는 거야. 사람 미치잖아 이거. 그렇잖아. 자연적으로 동물이 울음소리를 돌을 던져서 우리 주인 아저씨 잠자게끔 해준다 그냥.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소금도 마찬가지. 소금도 좀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렇습니다. 내용 보면 사기를 많이 당해서 되게 돈을 벌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금 장사가 되게 돈을 잘 버는 장사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사기를 많이 맞아서 돈을 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근근히 연명할 정도였는데 결국은 을파소라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왕의 자리를 창조리에 의해서 창조리에 의해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고국 원왕가 봅니다. 그 공부하다 보면 고국천하고 고국원왕을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고국천, 고국원입니다. 전현의 선비족 모영왕이 침략하여 한도성에 함락되고 또 무너졌습니다. 항우와 태우, 백성 5만 명이 잡혀갔습니다. 최고의 국난입니다. 최고의 국난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추가해 볼까요? 거기에 자기 아버지 미천왕의 시신이 도굴됐어요. 전하 추가. 아버지 미천왕의 시신이 도굴되었다. 부친인 미천왕의 시신이 도굴되었다. 그 우리 유교 국가에서 어떻게 누군가 우리 아버지의 묘에 손대면 어떻게 돼? 난리잖아. 또 살아있는 아버지도 요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쌈나잖아.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욕을 하냐고 난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우리 좀 남아있어요. 또 2번 백제 근초가의 공격으로 전사했다. 별표.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나왔죠. 미천왕 근초강의 공격으로 고고왕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네. 그 근초가 왕의 아들이 근구수거든요. 훗날 이 사람이 왕이 돼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갈 때 동생도 자기 아들도 그러니까 근초고도 부자지간이잖아요. 왕과 왕자가 같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구수가 쏜 화살에 맞아서 전사하게 됐어요. 이 화살을 갖다 유시라고 불러요. 유시란 저쪽에 대충 누가 있겠죠. 막 쏘는 거야. 그 중에 쏘는 사람은 되게 운 좋게 왕자가 맞은 거고 맞은 입장에는 되게 재수없게 맞은 거야. 함부로 쏜 화살이 맞게 되었다. 유시에 맞아서 사망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유시에 맞아 사망하게 이르게 됐다. 오케이? 근초고가 죽인 게 아니라 근구수의 아들인 왕자인 근구수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었다. 고국원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끔 봐보시면 좀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왕 이름들이 되게 특이하지 않아? 고구려는? 그지? 보통 조종이잖아. 태종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 여기는 왕 이름 특이한 것은 왕이 묻힌 동네 이름이에요. 오케이? 네, 고구려 왕들의 묘호는 동네에 묻힌 이름이라고. 선생님이 서울에 묻히면 어떻게? 서울왕이야. 선생님 인천에 묻히면 무슨 왕이 되는 거예요? 인천왕이 돼요. 내가 부평에 묻히면 부평. 부천에 묻히면 부천왕. 이런 식의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요. 소수리만 가겠습니다. 별표를 한 3개 하겠습니다. 너무 잘 나오죠. 불교 수용. 전진의 순도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래하였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내겠습니다. 그 아버지 고국 원왕 시기에 전진과 사이가 좋아요. 예, 전진과 사이가 좋아서 그 전진과 다른 나라가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상대편에 왕족이 도망갔을 때 되돌려 보내버렸어요. 그 결과 그 답례로 순도가 우리나라에 불교를 전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도가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서 불교를 전파하는 목적이 아니었고요. 원래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내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수림왕의 아버지 고구 원왕 시기에 대한 은혜를 그의 아들인 소수림왕 때 정치적 목적으로 은혜를 갚는 목적으로 순도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불교를 전파하게 됐다. 태학 설립. 중앙체육학부로 유학이 보급되었다. 유학이면 줄였습니다. 유학. 자, 이거 한번 볼게요. 태학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좀 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공자명자가 했던 식의 학문을 배우는 걸 갖다가 유학이라고 하는데 이걸 태학이라고 큰 학교니까 오늘 아침 대학이겠죠? 목적은 뭐겠습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뭐 학교는 다 인재양성이잖아요. 그죠? 네. 태학은 원래 처음 만들었던 사람은
중국 한나라의 한 무제입니다. 이만조선을 멸망시켰던 애. 우리에게 되게 인상이 되게 안 좋은 애야. 근데 중국에서는 영웅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영웅인데 일본에는 영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안중근에서 영웅이지만 일본에서는 영웅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논리를 보시면 돼요. 근데 한무제는 태학을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소수리망 때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큰 학문을 하는 것, 소수리망이 처음으로 보면은 왕권이 되게 미약해요. 아버지가 전쟁 때 죽고 난 다음에 근근히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권을 되게 강화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반대로. 그래서 한무제가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태학을 만들었어요. 태학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뭐냐면 내가 왕권이 그닥 강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또 있어요. 이건 고구려 얘기하는 거고. 통일신라 시대도 이게 등장해요. 그럼 이 사람도 뭐야? 내가 지금 현재 뭐야? 왕권이 약하다는 얘기. 이 사람 목적이 뭐죠? 왕권 강하고 싶다. 누구처럼 가고 싶다는 얘기야? 소수리망도 이렇게 되고 싶다. 정덕왕도 이렇게 되고 싶다는 뜻이에요. 태학을 만드는 이유는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를 통해서 국력을 강화시키고 싶다는 목적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학생처럼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소수리망, 불교서형, 태학 설립, 율령반포 이렇게 외우시는 공부가 되면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따분한 거죠. 그냥 선생님하고 수업 안 들어도 되지. 혼자 공부해도 되지. 율령반포, 체제를 정비, 율령을 반포하여 고대 효과를 완성하였다. 그 율령에서 영은요 행정법이에요. 앞에 율은 형법이에요. 그러니까 형법과 행정법이란 뭐죠? 공인이 사인에게 명령한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국가가 개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걸 공법이라고 부르죠. 우리에서 어떻게 이걸 행정법이라고. 여러분 행정법 배우시잖아요. 그죠? 필수과목으로 됐잖아요. 행정법은 뭐예요? 국가가 개인에게 명령하는 법이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세요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신호를 건널 때는 빨간불에 건너셔야 됩니다. 이런 건 없잖아요. 파란불에 건너셔야 됩니다. 빨간불에 건너면 신호 위반입니다. 벌금 먹이겠습니다. 이게 다 나온 게 행정법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나올 수 있는 게 뭘 같아요? 각자 왕의 업적을 물어보고 첫 번째, 두 번째 블렁크 문제예요. 그러니까 A와 B 또는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선생님 쓰는 용어는 블렁크 문제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블렁크 문제 계속 나오고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가의 내용, 여기에 나의 내용, 여기에 다의 내용. 그러면 여기를 물어볼 거예요. 핑크를 남겨놓을 거예요. 다음 가와 나 사이의 사실로 옳은 거 물어볼 거야. 그럼 여기에 봐보자. 하나 문제를 만들어 보자. 뭘 만들어 볼까? 요거 만들어 보자. 동천왕 한번 봐보자. 왕을 주저하는 서한평 실패하면 어떻게? 동천왕이지. 그러면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소수령 가볼까요? 불교수령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동천왕하고 사이에 들어갈 왕이 업적을 하나 골라내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중천왕 거의 나올 일 없고 미천왕하고 고국 원왕 중에 하나 선택지를 고르라는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내용도 봐야 되고 그 사이를 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왕 다음에 어떤 왕인지 쭉 보라는 얘기야. 일종의 블렁크 문제가 끊임없이 물어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블렁크 문제와 선후관계 문제는 계속 물어볼 거야. 여러분 계속 괴롭힐 거야. 시험 칠 때까지. 계속 틀리고 맞고 계속 반복될 거야. 그런 오류 중에 오류가 계속 발생될 거고 언젠가부터는 계속 그게 이제 내가 시험 공부할 때 그 패턴을 익히게 되면서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기 전에 이 왕과 이 왕 사이에 뭐가 있지? 내용 뭐지? 계속 보라는 얘기야. 계속 물어볼 거야.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발전과 쇠퇴. 잠시 해야 되겠다. 잠시